네, 정부가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디딤돌 대출까지 한도를 줄이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갈수록 세지는 대출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디딤돌 대출, 이게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 자금인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권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줄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디딤돌 대출 도대체 어떤 성격의 자금이길래 이렇게 줄이게 된 겁니까, 황 교수님?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 대출이고요. 네. 부부 합산 소득하고 자산가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요거에 미달하면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네. 2억 5천만 원까지, 그리고 LTV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은 80% 아니면 70%까지 상대적으로 저리로 해드리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전세 대출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조금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인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8월하고 이제 9월 넘어오면서 대출 자체는 가계대출 자체는 많이 줄었는데 디딤돌 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줄임으로써 가계대출을 조이는 걸 더 세게 가져가겠다라는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이게 정부가 그동안 대출 규제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권장해온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정책 대출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이제 그 거주 환경을 개선시키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네.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정책 자금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만 문제는 그러한 스탠스가 바뀔 때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그동안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는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려는 분들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뭔가 좀 미리 사전 예고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줄일 수 있나요? 그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정책이 들어오는 게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들어와서 사실은 중간에 놓이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규제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나 잔금 치러야 되는데 못 치르시는 분들 생기고 디딤돌 대출의 한도 같은 거 줄이면서 갑자기 나 이거 믿고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중간에 자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게 최근에 정책 기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런 정책 기조가 왜 자꾸 생기느냐? 마음이 급한 겁니다. 정부 당국의 마음이 급하다?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작년 말부터 한번 정책 기조 볼까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정책 자금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금융당국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거 부동산 파이낸스 PF 요거 문제 생기면 큰일 나는데 요거 어떻게든 연착륙 시켜야 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주택 가격도 좀 빠지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반대로 8월에 대출 증가세 심상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장 주택 가격 또 상승세 심상치 않은데 요것도 눌러야 돼. 그럼 반대 정책으로 빨리 갑니다. 그 빨리 가는 거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행동이 빨라야 되지만 이런 정책을 이렇게 급변하는 거는 조금 수요자들한테 큰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가계 대출이 조금 줄고 상승세가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아졌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9월 자료를 보면 그 8월에 9.7조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9월 들어서는 5.2조 원으로 이제 그 증가폭이 둔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름 괜찮은 숫자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그 좀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9월에 6.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6조 9천억. 네. 예. 그러면은 이 숫자를 과거의 숫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2023년에 한참 그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을 때의 증가폭보다도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사실 6.9조 원이라는 거를 비교해 볼 숫자는 전월에 9.7조 원 올라갔을 때 그 숫자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6조 원이 넘는 경우도 없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주담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5.2조 원 증가폭으로 둔화된 거는 뭐지? 기타 대출에서 1.7조 원이 둔화됐다라는. 다른 게 많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담대는 계속 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가계대출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당국이 빠르게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 데에는 예.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수치를 보고 그 정책 당국 자체가 그 상당히 긴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의 그 리스폰스가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올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면은 DSR 2차 적용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그 시간을 얼마 안 남기고 그냥 2달 연장해 줄게 갑자기 연기했죠.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물론 그때 이제 그 부동산 시장 뭐 PF 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가계대출이 늘어났어.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다른 수치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이거를 그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PF 다 정리하셨나요?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뭐 전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제 증가 금액이 9월에는 조금 둔화되는 듯 했지만 실제 주담대 많이 늘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정책 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온 겁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좀 늘었다가요. 예. 한동안 좀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약간 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늘어나는 거를 조금 싹이 더 크기 전에 줄이자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주현수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거기서 하나만 첨언하자면 네. 총량 규제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가계부채 총량 규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요? 우선은 금융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그러니까 명목 GDP 증가율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결국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부채가 비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총량 규제로 들어가서 더 쪼이게 되면 대출 자체를 쪼이게 되면 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70% 주담대가 있고요. 나머지 30%의 생계형 대출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지는 아파트를 깔고 있는 주담대를 내주고 싶지 떼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들은 좀 덜 내줄 인센티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예. 총량 규제가 들어가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주담대는 별로 늘어나는 폭이 안 줄어드는데 나머지 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대출에 의존해서 사시던 분들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부작용이랄까. 은행으로서 볼 때는 이제 담보가 있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줄어들면 사실 은행 돈 못 빌리면 그걸로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 또 이금융권 쪼이면 카드론, 사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실수요자들의 애환인데 이거 계속 규제가 강화되니까 뭐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런 부작용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 총량 규제에 대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네. 주셨는데 총량 규제를 막는다는 게 왜 위험한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금융권 은행에서 총량 규제를 해가지고 아니면 더 이상 못 빌리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 어디론가 이 풍선은 네. 다른 쪽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 말씀하셨지만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더 아래쪽에 그런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이거를 그 현재 디딤돈 대출을 못 쓰게 막으면은 이분들은 어떻게든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는 어디선가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네. 이미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에 주담대를 보시면은 은행권 자체의 주담대는 전월 대비해 가지고 2.4조 원 정도 감소를 합니다.
2조 4천을 감소를 네, 해요?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담대 전체 6.9조 원 중에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나 네. 버팀목 대출 같은 이런 아이들의 증가폭은 8월 달에 3.9조 원 증가했고요. 9월 달에 3.8조 원 증가했습니다. 네.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정책성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비판의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너희는 뭐 하고 있니? 은행은 이렇게 총량 규제로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쉬운 반응이 그래 우리도 안 할게. 라고 지금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당장 이제 형식적으로는 21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 제한이 되나 봐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이상씩 이게 줄어들게 되니까 그 돈을 마련해야 될 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장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이금융권을 가거나 카드 사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인데 지금 금융감독당국은 뭐 전세자금 또 정책자금 이런 것도 DSR에 지금 포함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당국의 이런 계획 같은 걸? 그 전세자금이 이제 큰 부분인데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학자들 중에 일부가 계속해서 DSR 규제에 일부러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다음과 같은 것 같은데요. 저희 보통 전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이 이건 주거의 사다리다. 전세로 갔다가 결국은 집을 살 수 있는 걸로 가는 구조, 주거 사다리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거 사다리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왜 약해졌냐? 전세도 이미 많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전세는 내가 자금으로 마련하고 전세 사는 동안은 빚이 없고 내가 돈을 좀 모을 수 있어서 결국은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전세 사는 동안도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비용이 이자 비용이.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이거 전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럼 주거 사다리로서의 기능이 약해졌는데 무슨 기능이 강해졌느냐? 네. 원래는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파이낸싱을 받아서 빌려와야 되는 그 이자 비용을 일부를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구조가 되는 거입니다. 내가 빚을 안 내고 집을 살 때 일부를 갭 투자를 하면 갭 투자. 세입자가 빌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자 부담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를 거면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그 루트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전세제도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걸 질서 있는 퇴장까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세제도를 점진적으로 이제 줄이는 쪽으로. 네, 그래서 쪽으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세자금을 DSR에 일부러 포함시키는 게 첫 단추가 될 수 있죠.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주택 가격이 어딜 중심으로 오르고 있냐면 서울, 그중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전세가율을 봐야 됩니다.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는 언제 보통 많이 생기냐 하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내 돈을 조금만 넣어도 됐을 때 갭 투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택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오르고 있는지 최근 들어서는 대세는 갈아타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맞춤 정책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전세자금, 정책자금 이런 걸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이제 더 줄어드니까 대출 규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대출과 관련해서 궁금하고 지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11일 낮췄는데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차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희는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자료들을 받다 보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춘 거는 사실 10월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지금 9월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시차의 드리고요. 차이 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9월에는 금리가 어떻게 됐지? 네. 라고 봤더니 코픽스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0.04%포인트 올라가지고 지금 3.40%까지 됐는데 그러면은 잠깐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이게 올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시차 때문에 발생한 거고 9월에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다. 코픽스 은행들이 자금 조달하는 그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코픽스가. 예. 그게 이게 올라갔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니까 은행들이 어디에서 자금을 구해올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코픽스 같은 경우에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그 얘네들도 자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리, 상호부금이나 이런 식으로 8개 정도의 금리를 그 가중평균 해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되는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91일분 금리를 8월에서 9월에 보시면은 3.50에서 3.52로 상승해요. 그리고 레포 금리 같은 경우에도 3.54에서 3.55로 올라갑니다. 그 나머지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는 아직까지 통계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은행권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는 자료들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 그 주담대가 주택담보부 대출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을 유지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금 이자율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발표되지 않은 자료들도 아마 그 올라갔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금리가 이에 따라서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낮았지만 대출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차 문제 그리고 코픽스 그 지수 때문이다. 여튼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앞으로 뭔가 이 은행의 조달금리도 낮아져서 대출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 언제쯤 더 낮출 것 같습니까? 연내 한 번 더 떨어뜨릴 것 같습니까? 연내 인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번에 금통위에서 얘기한 게 위원들 대부분이 금통위원들 대부분이 향후 3개월 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금리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 얘기인즉슨 향후 3개월 이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그래도 크다라는 걸 한번 시사한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세상 살기가 좀 힘들어진 게 한국 데이터만 보면 안 되는 게 또 미국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게 특히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가 너무 중요한 벤치마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연준 중심으로 미국 경제 중심으로 나온 소식들이 뭐냐 소비가 견조하다 그리고 경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 오히려 줄고 있다. 오히려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미국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으로 너무 세게는 당분간은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율 보세요. 지금 다시 얼마 됐죠? 1350원 밑으로 내려갔던 환율이 1370원 위로 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느리게 내려갈 거라는 게 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지금 와서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가계부채랑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연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일부는 이제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 기획재정부는 내수가 회복되고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 나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금리를 좀 더 낮춰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게 혹시 주현수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이나 금융통화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은 뭐 올해 중에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다면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안 좋길래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경제 상황이 예, 실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예. 지금 2024년, 2025년 경제 전망 자료들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25년이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기는 하지만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편이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25년의 경기가 많이 좋은가요?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경제 성장률 조금 낮춰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 얘기할 때 은행의 대출금리가 이게 자기 자신들의 이제 조달금리,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를 올려서 붙이는데 코픽스는 좀 그대로 있거나 뭐 떨어지는데도 혹시 이 가상금리를 좀 높여가지고 감독당국이 자꾸 대출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 왜 초등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누구 때리고 싶은데 자기가 못 때리고 앞에 있는 친구 팔을 자기가 뒤에서 잡고 팔로 그 앞에 있는 친구를 때리는 겁니다. 저절로 그럼 때리는 내가 때린 거 아니고 얘가 때린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 약간 드냐면 그러면 은행들이 그렇게 가상금리 올리는데 가상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게 뭐냐?
그 자금 조달 금리에다가 결국 가상금리 얹어갖고 파는 거거든요. 네. 상품을. 근데 그 가상금리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은행이 지금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예대 마진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언제가 좋아지냐면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좋아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이것들이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금 금리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대출 금리 좀 천천히 떨어지니까 예대 마진이 벌어지게 돼서 올라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가상금리 올리고 있는 그럼 자의적인 거냐, 자기들이 영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결국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조금 가계대출 너네 플랜 제대로 세워서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조금 가계대출 할당량 같은 거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계속 대출 금리가 뭐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준금리 하락에도 올라가면 은행들만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최근 뭐 금융지주회사들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그래요.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데 금융지주회사들 배만 불리는 꼴이다. 고객들은 이자 부담에 힘들다. 그런 비난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중세 시대 때부터 유명하게 나왔던 그 고리대금 업자들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 금융기관의 수익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뭐랄까요? 바이너리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의 형태로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씌우는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 입장에서 지금 대출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의 영업이익을 높이고 싶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정책 당국 입장에서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안을 세워봐 그러면은 1단계는 양적인 규제는 일단 제외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은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익이 늘어난다. 예, 이익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익을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대출 수요를 그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그대로 대출 금리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양적으로 막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아까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풍선이 있고 누르면 다른 어딘가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거기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소규모 은행이 있다, 아니면은 뭐 저축은행이 있다, 우리가 마켓시어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럴 때 금리 조금만 낮춰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냐?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은 뭐라고 대응할 것이냐? 그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무슨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스탠스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은행들의 대출 금리 결정 과정 그로 인해서 은행 금융 지주회사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문제를 이제 서로 상반된 약간의 이제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은행 대출 금리에 좀 개입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가계 대출이 엄청 늘어가지고 한국은행의 금리를 못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태도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좀처럼 이렇게 개입을 인정하는 실제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금융감독원장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그 지금 교수님이랑 저랑 말씀 나누고 있는 중에 공통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5대 은행, 특히 5대 금융주주는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본인들의 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시장에다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5대 금융주주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들은 언제나 최근 들어서 존재해 왔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은행권은.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보면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정책이 너무 최근 들어서도 아니죠. 최근 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저희가 넘어서서 보이는 거는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뒤집는다라는 자꾸 게 바꾼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자꾸 땜질로 간다라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땜질 처방이다. 근원적인 처방은 좀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점점 땜질 처방으로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뭔가 구멍이 보이고 저기서 또 구멍이 보이면 누군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 피해를 보고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정책은 좀 둔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문제를 즉흥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땜질 처방이다. 이제 제가 금융감독원장의 대출 금리 개입에 관한 그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우리 주현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금감원의 원장의 직접적인 대출 금리 개입의 필요성, 개입했다. 지금 개입할 이런 드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 개입과 협조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너무 대놓고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개입보다는 좀 서로 간의 협조 관계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대출 금리를 높일까 말까라는 것만 좀 일관성 있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냥 개입을 했는데 그 대출 금리를 높이라고 개입을 한 건가요? 낮추라고 개입을 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이거에 따른 대답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개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동시에 신호가 있었어요? 다른 상반된 신호가? 올해 중에 생각해 보시면은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있었다라는 거를 쉽게 그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은행들의 오퍼레이팅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너네 대출이자 높여서 그런 거 아니야? 대출이자 낮춰. 누가 대출 금리 올려서 이익을 많이 내라고 그랬어? 이렇게 예, 뭐 이제 보통을 그렇게 치고.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가계대출 이거 뭐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대출금리 높여와 같은 거를 물론 대놓고 전화해가지고 대출금리 안 높이면은 너희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최소한 그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그게 없다라는 게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이 금융감독당국과 5대 금융지주 간에 뭔가 개입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협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벌써 올해 대출금리 인상 또는 하락 이런 데 있어서 엇갈린 신호가 동시에 나왔으니 금융지주회사들, 금융당국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계속되는 게 지금 이 정부로서는 두 가지 큰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집값이 쉽게 안정이 되지 않는 것, 계속 집값을 자극하는 문제.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는데 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황 교수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랑 경기랑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대출 규제는 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대출 규제가 오래 가기 어려울 예, 거다. 오래 가더라도 그 효과는 점점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금리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물론 속도의 문제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어젯밤에 생각해 본 건 다음과 같습니다. 2, 3년 뒤로 시선을 두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논거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2, 3년 후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예요? 서울 수도권입니다. 첫째, 공급 절벽이 예정돼 있다. 공급 동의합니다. 절벽. 이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게 분명합니다. 이거 동의합니다. 다만 속도는 시장이 지금 좀 앞서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논거가 하나가 이겁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음. 절대 인정 못합니다. 절대 인정 못한 이유는 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고, 즉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내년도 우리 경제 어려울 거라고 아까 이제 좀 약간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예. 내년에 경기가 금리 인하라는 이 소재 하나로 살아날 가능성, 저는 더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경기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요. 후년 경기 장담 못합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나 공급 절벽 문제, 또 금리 인하 추세는 어쨌든 속도 문제는 있지만 추세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결국 대출 규제 이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주현수 교수님은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 한두 가지만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부는 가계 대출이 줄어들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이거였죠. 벌써 이제 2년 차, 예. 3년 차 되어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PF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그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PF. 네,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PF 해결을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는 거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 질문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부동산 PF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예. 신협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정리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 업데이트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겠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동안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이 인위적으로 받쳐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게가 이거를 받쳐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가계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강하게 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네. 네, 집값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출 규제 두 분 다 이렇게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이 최근에 그 금리 동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